숟가락은 저렇게 큰데. 유용주. 점심시간에 일식집 주방 안은 전쟁터였다. 각종 매운탕 그릇이 작은 봉분을 이루는 사이 가스불은 도처에서 펑펑 터지고 회정식과 어묵 백반과 장어구이와 전복죽이 날아다녔다. 뚝배기를 닦는 고정된 자리는 없었다. 맨 밑바닥 하수구가 흐르는 곳이 자리라면 자리였다. 고춧가루가 범벅이 된 장갑으로 뚝배기를 닦았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고참들은 모두 쉬러 가고 어두컴컴한 한 주방에서 칼을 갈았다. 칼을 갈다 보면 졸리기도 했지만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모양과 크기가 다른 각종 칼들을 거친 숫돌과 부드러운 숫돌에 번갈아 갈다 보면 내가 칼을 가는지 칼이 내 몸을 가는지 몰랐다. 그러다 보면 지문이 없어지고 토성띠나 목성띠 같은 상처가 생겨 핏물이 배어나왔다. 상처는 뼛속까지 아렸다. 그 아픔은 너무 느리게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배인 것 같지도 않았다. 어쩌면 인생이란 뼈를 갈고 사는 것인지도 모른다. 뼈를 갈고 갈아 쌀뜨물처럼 몸에서 뼈가루가 모두 빠져나가면 사람들은 죽는 것이다. 아픔은 뼈의 중심부에서 모세혈관까지 천천히 퍼져나갔다. 내 인생을 통틀어 영혼을 울리는 말 한마디가 없었다. 말보다는 주먹이, 주먹보다는 주걱이나 망치가 먼저 날아왔다. 그러나 바로 그때 얻어 터지는 순간 신은 매운탕처럼 끓어올랐다. 어떠한 경우에도 문학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땀과 생선 내장과 그름과 핏물 범벅이 된 작품을 써서 시 창작 모임에 나갔더니 스승께서 한 말씀 하셨다. 숟가락은 저렇게 큰데. 최하를 알아야 최고가 될 수 있다. 이상벽. 언젠가 군대 가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다. 최하를 알아야 최고가 될 수 있다. 훈련 중에 혹독한 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당부였다. 나도 그런 심정으로 고통을 이겨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황해도에서 피난 오신 아버지는 가난한 월급쟁이였다. 7남매 중 장남이었던 난 빠듯한 아버지의 월급 생활에 쫓겨 학비조차 변변히 내본 적이 없었다. 당시로선 대부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지만 수학여행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소원이었을 만큼 가난의 무게가 힘겨웠다. 자칫 삐뚤어질 수도 있었던 그 소년 시절에 우연히 책에서 발견한 한 구절이 바로 최하와 최고의 함수관계였다. 이후 기자 생활을 거쳐 오늘의 방송 생활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는 각오가 나도 모르게 옹이로 박혀있다. 요즘도 방송이 끝나고 나면 헬스클럽에 들러 하루 4km씩 뛰고 있다. 벌써 10년째다. 또 주말엔 어김없이 산을 오른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웬만한 산은 거의 다 밟아본 셈이다. 어찌 보면 별반 재미도 없는 그 일을 최하를 즐기는 기분으로 반복하고 있다. 내겐 아직도 최하를 감당할 만큼의 여력이 남아있다. 그 식지 않은 에너지로 요새는 사진 작업에 매달려 있다. 기자 생활과 방송인을 거쳐 인생 산모작에 불을 붙였다고나 할까. 또 다른 최하가 즐겁다.
기쁠 때 기뻐하고 고요할 때 고요하라. 원담. 인도는 몹시 더운 나라이다. 우리네 겨울에 해당되는 계절에도 낮의 온도가 27에서 28도까지 올라가 더위를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나 같은 사람은 낮에 여행을 하기 두렵다. 그러나 인도 북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가까워지면 겨울엔 추위를 느낄 정도의 계절 맛을 볼 수 있다. 인도의 서북쪽 작은 마을 리시케시. 나는 여러 번 그곳을 방문하였다. 마을의 한가운데로 히말라야의 만년설 강이 흐르고 그 강을 사이에 두고 아슈람이라는 명상센터와 일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름다운 마을. 그곳에서 한 프랑스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명상을 배우러 온 초로의 부부였는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우리가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의 정원에서 어린아이처럼 장난을 치며 놀기도 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은 젊은이처럼 활기차게 보였다. 생활이 건강하고 삶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부부였다. 며칠 후 아슈람에서 좌선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배를 타기 위해 나루토로 가는 길이었다. 먼저 와 배를 기다리는 그 부부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서북쪽으로 길게 늘어진 산등성이 너머로 해는 기울고 마지막 배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조용히 서로에게 등을 기대고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 평소 같지 않아서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말을 붙이니 부부는 빙그레 웃는다. 그러더니 그 부인이 말했다. 스님, 평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땐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고 고요히 지내고 싶을 땐 지금처럼 고요히 있을 뿐입니다. 아니, 이 서양 사람들이 인도의 나루터에서 서양인에게 법문을 듣다니 한방 맞은 기분이었다. 그 후 지금도 한국의 사찰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보면 그때가 떠오르곤 한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그들에게 들려준다. 수행은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고요할 때 고요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얘기를 듣는 서양인의 얼굴 너머로 리시케시 강가에서 보았던 그 부부의 모습이 떠오른다. 기쁠 때 기뻐하고 고요할 때 고요하라는 말이 나를 문득문득 일깨운다. 변덕, 권택영. 일생을 움직인 단 한마디의 말을 나는 찾지 못한다. 너무 많아서다. 아주 오래전 미국에서 공부하던 첫 해, 네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으면 문 앞에 변덕이라고 써붙이고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을 읽고 온몸에 힘이 솟았던 기억이 있다. 영문학 교수들의 총알처럼 빠른 강의를 알아듣지 못해 녹음기를 교수 앞에 놓고 녹음해도 여전히 어떤 부분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 그만 포기하고 돌아갈까 자주 생각했었다. 그 시절에 내가 왜 변덕이라는 말에 힘을 얻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은 오히려 요즘처럼 이 일 저 일 잡무에 시달릴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저기 있는데 줄곧 여기에서 하나 끝나면 그 다음 일로 날아다니는 현재의 나 자신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아마 에머슨의 자긍에 나오는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래, 난 혼자 설 수 있어. 난 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자신을 달랬던 것 같다.
도대체 왜 변덕이라는 단어를 자신감으로 해석했었을까? 타인의 눈치를 보고 타인에 의해 살아가는 용기 없는 사람은 변덕을 부리지 못한다. 몇 년 전 어떤 베스트셀러가 있었다. 얇은 숲을 같은 소설이었는데 모여 앉으면 사람들이 왜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나는 순전히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그 책을 읽었는데 정말 특별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책을 덮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장 하나가 책 껍질을 뚫고 톡 튀어 올라왔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왔다. 제발 날 좀 그냥 내버려둬. 바로 그 말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서 읽은 이유 같았다. 날 좀 내버려두라니.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아니다. 세상은 나를 끊임없이 만지고 더듬고 쓰다듬고 꼬집으면서 나를 지켜보고 나무랐다. 칭찬은 아주 조금이고 언제나 불만에 가득 차서 나를 응시했다. 제발 날 좀 내버려둬. 나는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실컷 게으르고 실컷 먹고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고 싶다. 그런데 피자를 먹으려면 다이어트가 나무라고, 쉬려면 핸드폰이 울리고, 아침마다 이메일을 돌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반드시 터진다. 점점 더 빨리 하라고 명령하고 재촉하는 그것들은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문명의 장난 같다. 전철에 앉아 있으려니 내 옆 학생은 손바닥만한 납작한 검은 물체를 손 안에 놓고 열심히 들여다본다. B급 보니 영화다. 이제는 이야기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 날 좀 내버려둬. 그렇지만 아직도 나는 문 앞에 변덕이라고 써붙여 본 적이 없다. 그저 밤마다 이야기를 졸라대던 내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던 엄마를 보며 처음 듣던 척 하던 시절을 그리워할 뿐이다. 요즘 나를 매혹하는 말은 50살이 되면 하늘의 뜻에 따라 살고 70살이 되면 가슴의 뜻에 따라 산다는 공자의 말이다. 세상을 살다 보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고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삶은 죽음이라는 하늘의 뜻을 따르는 과정이고 그래서 겸손하게 살라는 의미 같다. 하늘의 뜻에 점점 가까워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음을 깨닫는다. 하다못해 입던 옷 한 벌, 쓰던 밥그릇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니 세상 눈치를 볼 필요 없지 않은가. 지나치게 가지면 두고 가기 아깝고 지나치게 높아지면 내려오기 힘들다. 나는 이제야 단 하나의 말을 찾았다. 변덕이다. 변덕을 부릴 나이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너의 잠재력에 점수를 더 주어라. 임은주.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서인지 나는 남달리 도전 의식이 강하고 한번 목표를 세우면 죽기 살기로 덤비는 성격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잠깐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이화여대의 선수 겸 체육대학원생으로 입학했을 때다. 우연찮게 축구부 코치를 맡았는데 어느 날 최대 학장이었던 홍양자 선생님이 나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다. 당시 선생님은 우리나라 대표단이 세계선수권 대회나 올림픽에 출전할 때마다
단장이나 여자팀 총감독으로 활약하고 계셨다. 나는 주저없이 대표팀 감독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런 내게 선생님은 미국으로 건너가 영어를 배우고 더 큰 꿈을 가지라고 하시며 많은 비전을 제시해 주셨다. 나는 그분과 같은 한국 최고의 체육 여성 지도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다. 방학을 이용해 미국 테네시에 있는 내슈빌에 함께 가자는 것이었다. 내슈빌은 선생님이 박사 과정을 밟으신 곳이었다. 그의 여름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2개월 동안 미국 여행을 했다. 그러면서 나의 시야는 참으로 많이 넓어졌다. 선수로 외국을 다녀올 때와는 사뭇 달랐다. 운동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스포츠 마케팅이나 체육 행정, 스포츠 외교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욕심을 내어 도전해보고 싶은 용기도 생겼다.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국제 심판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 공부를 핑계 삼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나는 미국에서 지독한 고생을 하고 싶었다. 운동으로 다져진 정신력을 바탕으로 사회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미국 사회를 배우고 싶었고 영어는 못하지만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해낼 수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나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내슈빌 시내에 있는 다운타운에서 빌딩 청소를 했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스포츠용품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의 수업료, 생활비, 미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스스로 벌었다. 또 축구 시합이 열리는 주말에는 매주 토요일 3경기, 일요일 2경기 심판을 자청해 현지 심판들과 판정을 놓고 토론하는 등 많은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9개월 뒤 한국으로 돌아와 나는 축구 사상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축구 국제심판 자격증을 획득했다. 지금도 나는 나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아시아 여자 축구 심판으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올림픽 결승 라운드에 섰고 많은 나라에 초청되어 말레이시아 남자 프로축구 경기 주심, 북중미 골든컵 심판 등을 맡았다. 또한 세계 최초 남자 프로축구 전임 심판, 세계 최초 남자 피파 매치 여자 국제 심판 기록 등을 남겼다. 주변 사람들이 내게 더 이룰 것이 있냐고 물으면 나는 웃으며 말한다. 이제 내 도전은 시작일 뿐이라고. 도전 의식을 심어준 그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이문주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조 계산자락이나 쳐다보다 가거라. 정찬주. 불가의 스승이신 법정 스님과의 인연을 꺼내려 한다. 벌써 20여 년 전의 일이다. 나는 스님의 책을 만드는 일로 가끔 부리람에 내려가곤 했다. 그런데 부리람에 도착하면 스님께서는 일부러 사무적인 얘기를 짧게 끝내시고는 내게 자연과 접할 휴식의 기회를 많이 주셨다. 내가 스님의 제자라고 하니 스님 문화에 들어가 고된 수행이나 어떤 가르침의 단계를 거쳤다고 오해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건 아니다. 스님께서는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씀하시기보다 당신의 삶을 구름에 달 가듯이 언뜻 보여주셨을 뿐이다. 불가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한 젊은이가
고명한 선사를 찾아가 제자가 되었다. 제자는 선사에게 많은 가르침을 기대하고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선사는 그 젊은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젊은이는 3년을 넘기면서 화가 나 큰 스님, 왜 저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하고 항의했다. 그러자 선사가 너는 3년 동안 물 깃고 나무하고 도량 청소를 하지 않았느냐? 그게 나의 가르침이다. 라고 깨우침을 주었다는 얘기다. 그렇다. 나는 그렇게 스님을 가끔 뵈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다. 불이람 뜰에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세워둔 간판이 있는데 나는 그 간판을 떠올리며 인생길을 선택하는데 내가 가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늘 자문하고 답을 얻어왔던 것이다. 스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 가능한 뒤로 미루시는 법이 없었다. 급한 스님의 성격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언젠가 여름에 내려갔을 때 불이람 처마 끝에 딸린 풍경이 하나 사라지고 없었다. 풍경이 어디로 갔냐고 여쭈었더니 며칠 전 태풍이 지나갈 때 너무 시끄러워 비바람이 몰아치는 한밤중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떼어버렸다고 얘기하셨다. 나 같으면 귀를 막고 잤을 텐데 스님의 행동 방식은 그랬다. 나는 서울로 올라와 인사동으로 나가 망치로 두들겨져 만든 방자유기 풍경을 주문했다. 청아한 불이란 풍경 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훗날 불이람에 가보니 그 풍경은 미풍에 꿈쩍도 안 했고 스님은 태풍의 대변인이라고 웃으셨다. 한편 스님께서는 무엇을 장황하게 말하거나 아는 체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다. 이따금 젊은 스님들이 찾아와 스님께 설법을 들으러 하면 호두알만 한 사탕을 주어 입안에 넣게 하고는 조계산 자락이나 쳐다보다 가라고 하셨다. 남의 말에서 지혜를 찾기보다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 체험하라는 뜻인 것 같았다. 내가 직장 생활이 답답하여 스님을 뵙고 퇴직을 상의하자 스님께서 다니고 싶은 마음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어떤가 하고 물으셨던 기억이 난다. 그때 나는 다니고 싶은 마음이 49%,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51%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그만두라고 하셨다. 그 1%의 마음이 좌절했을 때 극복 의지가 될 거라고 하시던 스님의 말씀이 잊히지 않는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산중에 들어와 용케 8년을 잘 버티고 살고 있다. 스님께서 가정 방문을 오겠다고 전화를 하고 다녀가시기도 했다. 다행히 스님께서는 스님의 책 홀로 사는 즐거움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촌평을 하셨다. 10여 년 전의 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스님 정수리에 난 상처에 연고를 발라드린 적이 있다. 스님이 사시는 강원도 산중의 오두막은 문설주가 나자 키가 큰 스님께서 방으로 들어가시다 그 부분을 다치신 것이다. 그때 스님께서 예전 같으면 당장 문을 뜯어 고쳤겠지만 지금은
내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다고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선하다. 기술이 아니다. 인격이다. 안성기. 1980년대는 내게 여러모로 행운을 가져다 준 시간들이었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좋은 영화들을 만날 수 있었던 덕택에 굵직한 상도 몇 개 받으며 차츰 영화인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내 마음속에 과연 훌륭한 배우는 어떤 배우일까 하는 물음이 생겼고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한 기회에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최인호 형의 원작인 깊고 푸른 밤에 캐스팅되어 촬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여관방에서 밤새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감독과 형에게 가끔 먹을 것을 사들고 가서 일도 도와주고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내 마음을 읽었는지 인호 형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술적인 것보다는 인격적인 것이 앞선다고 생각한다. 영화도 마찬가지야. 좋은 사람이 좋은 연기를 하고 좋은 영화도 만들 수 있겠지? 바로 그 말이 내게 해답을 주었다. 육체와 마음이 건강해야 살아있는 연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작품을 빛낼 수 있는 것이다. 훌륭한 인격자가 바로 훌륭한 배우의 밑거름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준 말이었다. 악은 선의 부족 상태. 이서구. 누구에게나 고뇌의 시절이 있지만 대학 시절에 나는 선과 악의 본질 그리고 죄에 대해 퍽이나 예민했다. 그 문제의식은 두 가지 이유에서 나를 압박했다. 하나는 역사학도로서 역사에서 전쟁과 미움, 파괴와 고통과 같은 악이 왜 있어야 하는가?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회의였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면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억압과 불평등, 억울함은 없어야 했다. 반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악이 실제한다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 노력들을 부질없는 자기 낭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단순화하여 역사를 해석하기엔 사람은 너무 복잡한 존재인 듯 했다. 솔직히 그런 양자택일의 논법으로는 답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도 많았다. 다른 하나의 압박은 개인적인 좌절감과 연결되어 있었다. 스스로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곧 무너지고 마는 나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러웠다. 욕망이라는 이끌림에 거부할 수 없이 끌려가는 나의 무력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더구나 언제까지 어디까지일 것이냐에 대해 자기 가늠조차 어려웠음이야. 그래서인지 악을 행하는 것이 나의 탓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인가 하는 투정어린 불평까지 했다. 악이 실체라면 그 탓은 일차적으로 악 자체에 돌려져야 한다. 그만큼 인간의 책임은 가벼워진다. 반면 악이 실체가 아님에도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지른다면 인간의 책임은 훨씬 무거워진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젊은 시절에 이런 번민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것 같다. 그의 고백록에는 오만과 그릇된 쾌락의 탐닉으로 전율하던 괴로움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
어쩌면 그의 젊음은 악과 죄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과 탐구의 과정이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 없이는 결코 신에게 귀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신이 완전한 선이라면 악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심플라톤 주의를 거쳐 회심에 이르며 악은 실체가 아니라 선의 부족 상태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사람에게 자유와 함께 주어진 선택 의지의 문제로 적용된다. 요컨대 선한 의지가 충이라면 선의 의지대로 행하고 그 반대로 결핍되면 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악과 죄에 대한 자율적 책임이 주어지는 셈이다. 때로 이토록 인간에게 많은 책임을 내어 맡긴 신에게 불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아주 편리한 불이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를 제거해버리자는 사람은 못 봤다. 우리의 눈이 나쁜 것도 보고 입이나 말이 남을 비난하고 욕을 한다고 해서 봉해버리겠다는 사람은 아직 만나지 못했다. 추한 것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고 악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모정은 있다. 그리고 욕망이 꼭 부정적인 것만도 아니다.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선한 의지로 충실하게 하느냐에 있다. 여전히 문제들은 남아있다. 무의식과 선한 의지와 이 관계는 무엇이며 우리가 바르게 의지하지 못할 때 어디에서 도움을 얻어야 하는가이다. 그러나 분명해진 것은 우리의 선한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이며 악은 다만 선의 부족 상태라는 그 본질을 이해할 때 타인을 이해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상대를 관용할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리리라는 점이다.